자, 4장에서는 Conservation of Mass and Momentum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동현상에서 또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보존 법칙이에요. 우리 질량 보존 법칙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질량뿐만 아니라 모멘텀도 보존됩니다. 이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간단한 유동에 대한 속도장 다 구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작용하는 몇 가지 힘의 폴스 밸런스를 세웠어요. 그 문제 유형에 맞게 시어 폴스가 있고 또 프레셔 폴스가 있고 또 바디 폴스가 있고 해서 걔네들의 폴스 밸런스를 세워서 소위 이제 지배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풀어서 솔루션을 구했는데 지금부터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 보편적인 미분 방정식, 사실은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입니다. 걔를 먼저 일반적으로 유도해 놓고 그다음에 그 일반화된 항상 성립하는 그 식을 가지고 우리 문제에 맞게 식들을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결국에 얻게 되는 솔루션은 같은데 조금 더 이 방법이 체계적이고 그보다 원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체역학은 컨티뉴엄 미케닉스라는 말을 씁니다. 연속체 역학이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범위 내에서는 물질은 연속함수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기든 물이든 우리가 물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연속체죠. 물은 연속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는 랭스 스케일이 아니라 훨씬 작은 나노미터 스케일, 옹스트롬 스케일로 내려가면은 그럼 걔네들은 연속체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특히 이런 것들은 고분자 같은 경우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애들은 수십 나노미터 정도만 가도 사실은 연속체라기보다는 개별 개체의 영향을 개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우리가 다루는 액체는 기본적으로 연속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저분자 물질 다룰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랭스 스케일에서 가령 a few 나노미터 정도 되는 채널에서의 플로우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채널에서 물이 흐른다. 연속체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노미터 스케일에서의 채널에서 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걔를 정말 우리가 연속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확률 밀도를 생각해봐도요. 사실은 뭐 우리가 통상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일정한 값이죠. 어디서나 똑같은 밀도를 갖는데 길이 단위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포에 의해서 사실은 변동되는 값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자 자체가 개체가 돼서 떠다니다 보니까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연속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다 연속체라는 가정하에서 다루는 겁니다. 연속체로 볼 수 있는 시스템만 다룬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유체역학이 의미를 갖는 영역은 실질적으로는 다 연속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컨트롤 볼륨이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그 3차원 공간에서 가령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미소 엘리먼트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일종의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이루어진 지금 좌표상을 X, Y, Z를 X1, X2, X3라고 잡았습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겠죠.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매스 밸런스와 모멘텀 밸런스를 이어서 배울 텐데 먼저 매스 밸런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컨트롤 엘리먼트를 통해서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겁니다. 이 단위 지금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직육면체의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 공간의 서피스를 통해서 질량 들어오고 나가고 모멘텀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볼륨 내에 어떤 체인지는 질량의 변화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밀도 곱하기 dV가 질량이죠. 질량의 변화율입니다. 질량의 변화율. 그렇죠? mass flow rate라고 하는 거는 mass flow rate인데 여기 across surface를 이 정육면체 박스를 직육면체 박스를 각 면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율은 지금 u dx2 dx3 이게 1방향으로 u안이 1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1방향으로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요 면으로 1방향으로 들어오는 유량이 되겠죠. 유량. 거기다가 밀도를 곱한 거니까 mass flow rate입니다. 그 방향으로 mass flow rate in 빼기 요 1방향의 바깥쪽 단면적을 통해서 나가는 mass flow rate out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방향의 mass flow rate in 마이너스 out 3방향의 mass flow rate in 나누기 마이너스 mass flow rate out.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매스가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 빼기 나가는 것 하는 게 accumulation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accumulation은 input 마이너스 output이다.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스건 모멘텀이건 에너지건 항상 성립하는 양이에요. 사실은.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 식을 여기를 dv로 나눠주면 dv라고 하는 거는 dx1, dx2, dx3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성립이 되고요. 얘를 리미트를 취하면은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의 변화가 마이너스 델 닷 로 v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델 닷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델 닷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벡터에서 우리가 이번 공학수학에서도 충분히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incompressible fluid라면은 밀도가 상수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얘만 남는 겁니다. mass 밸런스 이퀘이션입니다. 화학 반응이 없다면 화학 반응이 있다면 그건 또 이제 mass transfer에서 따로 배울 일이고요. 화학 반응이 없다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incompressible fluid라 그러면은 밀도가 살아 있을 것이고요. compressible 기체 같은 compressible fluid라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액체 같은 incompressible fluid라 그러면은 그냥 del dot u가 제로예요. del dot u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양입니다. 이 양들은 좌표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요거는 사실은 나중에 텐서 애널리시스를 좀 배워야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좌표계가 달라지면 이런 벡터 함수의 형태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지금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질량 보존의 법칙은 del dot u다. 걔를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continuity equation.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유도할 텐데 그 전에 간단한 개념을 한두 가지만 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에 비례했죠. 쇼레이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얘는 단순히 지금 요 양을 한 번씩 빼고 더한 겁니다. 이 등호는 단순히 빼고 더한 거고요.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양을 rate of deformation tensor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양을 rigid body rotation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텐서라고 정의를 하고 rate of deformation tensor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rate of deformation tensor를 요 델타라고 하는 기호로 그다음에 rigid body rotation을 오메가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했어요. 그냥 구분을 해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나온 이 첫 번째 식은 그냥 velocity gradient의 일부를 더해주고 빼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일단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죠. 사실은 얘는 쉬어 레이트를 정의할 때 썼던 물리량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걸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학에서 특히 유체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물리량은 스트레스라고 보면 됩니다. 스트레스. 물질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변형이나 힘이 가해지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는 rate of deformation 텐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로테이션의 함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로테이션 부분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velocity gradient에 상당하는 어떤 물리량은 요 rate of deformation 텐서를 쓰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는 지금 지역학 시간에서는 인트로 시간에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텐서 물리량이에요. 텐서 물리량. 스트레스는 그 면에 접하는 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의 힘이에요. 그런데 힘은 벡터죠. 힘은 벡터입니다. 힘은 벡터고요. 자, 포지션도 벡터죠. 포지션도 벡터. 가속도 벡터, 다 벡터입니다. 힘도 벡터고요. 우리가 단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스트레스인데 프레셔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인데 접촉 면적당, 단위 면적당 접촉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결국 스트레스인데 면을 정의하는 것도요. 면은 우리가 스칼라가 아니라 면은 방향을 갖습니다. 면은 방향을 갖습니다. 자, 지금 정육면체 박스가 있다고 쳐봐요. 컨트롤 볼륨이 있다고 쳐봅시다. 6개의 면이 있습니다. 각 면마다 방향이 있어요. 면은 outward normal 방향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 요 빗금친 부분이라면 거기에 수직한 바깥 방향, 그게 면의 방향입니다. 요쪽 면 같으면 거기에 수직한 바깥 방향, 그게 면의 방향이에요. 윗면 같으면 당연히 위쪽으로 가는 게 방향입니다. 아랫면 같으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는 게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는 일종의 F 나누기 A예요. 얼추. 그런데 F도 방향이 있는 벡터고 A도 방향이 있는 벡터입니다. 면적도. 그 얘기는 스트레스는 두 개의 방향을 가져요. 두 개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벡터는 세 개의 성분을 갖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 9개의 성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좀 어려워졌나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의 정의가 사실은 또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 가령 스트레스가 T가 있어 IJ라 그러면요. I는 힘의 방향, 힘이 작용하는 방향, J는 면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스트레스든지 컨트롤 볼륨에서의 그 각 면에 접하는 성분을 갖는 거죠. 그래서 I는 힘의 방향, 작용하는 힘의 방향, J는 작용하는 면의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마다 그런데 이 인덱스는 사실은 바꿔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마다 부호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덱스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뭐 스트레스의 어떤 부분이 플러스냐, 사인 컨벤션 부분을 읽어보면 되는데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래도 요거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한번 감각적으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스트레스의 부호는 우리가 유체역학 문제를 푸는 데는 혼돈을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근데 어쨌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고민스럽게 진지하게 읽어보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의 폴스 밸런스를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X 방향으로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한번 쉬어 폴스를 계산해 보면은 X가 0일 때, X가 dx일 때 각각 이렇게 주어집니다. 완만에 대응하는 면적이 이렇게 구성될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면을 통해서 나간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면을 통해서 인덱스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차이, 그게 net force라는 거죠. x 방향으로 작용하는 net force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 결국 x 방향으로 작용하는 net force는 이렇게 될 것이다. 걔만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스트레스에 의한 shear force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멘텀에 의한 또 유체가 모멘텀에 의해서 그 컨트롤 볼륨으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양이 또 있습니다. 걔네들은 모멘텀 덴시티하고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곱한 양이 되는데요. 걔네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앞에 과정과 유사하게 생각해 보면은 net flow of momentum in the x 방향으로의 모멘텀 플로우는 또 모멘텀 플럭스는 이렇게 된다. shear force에 의한 스트레스, shear force에 의한 양이 있을 수 있고요. 물리량이 스트레스에 의한 물리량이 폴스가 전달된 기하는 폴스가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볼륨에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의해서 또 힘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 폴스에 의해서 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의 합이 사실은 변화율이 되는 거죠. 모멘텀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의 변화율은 작용하는 힘의 합이다. 그래서 여기에 폴스가 있었고 모멘텀에 흘러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바디 폴스가 있으면은 뭐 바디 폴스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벡터 컴포넌트, 지금 x1 디렉션에 대해서 쓴 거고요. 모든 디렉션에 대해서 x1 디렉션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거를 일반화한 게 지금 이 식이 되고요. 정리한 것이고 좀 더 간략하게 벡터식으로 쓴 것입니다. 이 식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중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로우주의 같은 게 있으면 되겠어요. 볼드 페이스로 쓴 거는 일반적으로 벡터고요. T라고 쓴 거는 텐서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오케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건데, 스트레스는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정의하는 식이 constitutive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구성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물질을 정의하는 식입니다. 뉴토니안 유체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incompressible 유체가 붙으면 del.u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프레셔 텀하고 아까 여기 rate of deformation gradient tensor, rate of deformation tensor, 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가 일종의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shear rate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T는 1, 1 성분, 1, 2, 1, 3, 2, 1, 2, 2, 3 이 성분이 다 있어요. 그 중에 다이아고널한 텀을 노멀 스트레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프 다이아고널한 텀은 쉬어 스트레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위식에 집어넣으면은 이 식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타난 요식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죠. 사실상 모멘텀 밸런스,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고요. 두 번째 식은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입니다. 이 식은 연속체라면은 모든 식에 성립합니다. 모든 식에 성립합니다. 아주 강력한 식이에요.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입니다. 거기서 유체가 뉴토니안 유체라면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 뉴토니안 유체 정의식을 모멘텀 밸런스 식에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은 소위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얘는 뉴토니안 유체의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뉴토니안 유체의 유동을 풀 때, 흐름을 이해할 때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선형 미분 편미분 방정식이지만 사실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거의 풀 수 있어요. 이 정도 풀면은 웬만한 유동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유체의 유동 상황은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을 동시에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트레스 텐서가 들어가는데 뉴토니안 유체의 경우에 스트레스 텐서가 정의가 되어 있고, 걔를 이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면은 함께 풀어주면은 뉴토니안 유체의 경우에는 항상 유체 거동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이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법칙에 의해서 나온 식이고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텐서라고 하는 좀 까다로운 물리량이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constitutive equation이라는 게 그 스트레스 텐서를 정의해 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을 정의해 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같은 그런 뉴토니안 유체라면은 그 constitutive equation이 여기 있는 식처럼 간단해지면서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령 산업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뭐 플라스틱이 흐른다든지 또는 뭐 우리 혈관 내에 혈액이 흐른다든지 하면은 얘네들은 그 뉴토니안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constitutive equation을 갖고 만들어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주어진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푸는 게 결국 유체역학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걔는 벡터식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은 속도가 벡터항이니까 x, y, z 각 방향에 대한 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도 좌표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x, y, z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rectangular coordinate라면은 각 이 벡터식은 세 개의 성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면, 또는 spherical coordinate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면은 각각에 맞는 식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책에다 주어져 있고요. 이 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는 문제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force balance를 세웠죠. 그래서 viscous shear force와 pressure force, 또 gravitational force 이런 것들의 밸런스식을 세워서 governing equation을 유도했는데, 4장의 어프로치는 일반화된 momentum balance equation, 즉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얘네들을 단순화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판 유동입니다. 평판, 두 얇은 평판 사이에 그 압력에 의해서 유체를 한 방향으로 흘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가 흘러가는 방향을 지금 x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거의 수직 방향을 y 방향으로 잡았죠. y 방향을 잡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방향이 일종의 z 방향이 되겠습니다. 유체는 x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y 방향이나 z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fully developed 된 라미나 플로우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유체는 압력에 의해서 x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걔는 y의 함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일종의 카이네매틱스라 그럽니다. 카이네매틱스라 그러는데요. 기본적인 그 동적 특징을, 유동의 특징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y의 ux가 x방향의 속도가 y의 함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y가
2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h, 그러니까 위판 아래판에서는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될 것이고요. 속도가 제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어쨌든 흘러갈 테니까 0이 아니겠죠. 그 얘기는 y의 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ux가 x의 함수라면은 fully developed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fully developed laminar flow라는 가정에 어긋나고요. 그 다음에 걔가 z의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z의 함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가령 z 값이 달라졌을 때 일로 흘러가는 유체 흐름과 일로 흘러가는 유체의 흐름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z 값이 바뀔 때 그 y의 함수로서의 그 유체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z가 이 갭에 비해서 충분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이를, 이 z 방향의 길이를 뭐 w라 그랬을 때 w가 h보다 충분히 크다면 그러면은 z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이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ux는 y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ux가 y의 함수고 uy, uz가 제로라는 관계를 이용해 보면은, 자, 첫 번째 텀을 각각 텀을 한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텀은 ux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을 할 테니까 fully developed laminar flow라는 얘기가 스테디 스테이트하고 굳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fully developed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상태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시간의 함수 아니고요. 그러니까 ux가 시간의 함수는 아니니까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그 텀은 사라지겠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ux는 y의 함수니까 요 x로 미분하면 당연히 제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y, uz가 제로니까 여기 uy, uz가 다 제로가 되겠죠. 물론 ux가 uz의 함수도 아니니까 물론 이 텀도 제로가 되겠지만 제로 곱하기 제로가 되나 어느 하나만 제로가 돼도 상관없는 거겠죠. 자, x방향으로 우리가 프레셔를 걸어줬다 그랬고요. 프레셔에 의해서 유체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항을 보면은 우측에 x는 x의 함수가 아니고 ux는 x의 함수가 아니니까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ux는 z의 함수가 아니니까 제로가 되죠. 하지만 ux는 y의 함수니까 이 텀은 살아남겠네요. 그 다음에 x방향의 중력 가속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사실은 이 두 항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버닝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을 보면은 uy 자체가 제로니까 uy가 들어간 애들은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셔는 우리가 x방향으로 밀어줬지 y방향으로 구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배라고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라고 그래서요. 그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y 다 제로니까 제로고요. y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요. uz도 마찬가지죠. uz가 들어가는 항들은 다 제로입니다. z방향으로 프레셔를 걸어주지도 않았고요. uz가 들어가는 텀은 다 제로. z방향의 중력 가속도 없고. 그러면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의 그 컴포넌트 이퀘이션들이 x, y, z 방향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 라운드 p, 라운드 x하고 요 ux의 y로 두 번 미분한 항, 그 두 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평판 유동이라면은 요것만 푸는 거죠. 그러면 ux는 y 함수니까 얘는 식을 써볼까요? 가령 뮤의 라운드 제곱 ux 라운드 y 제곱은 라운드 p 라운드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y의 함수고 우변은 x의 함수일 테니까 얘는 각각이 상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각각을 풀어주는 거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위판 아래판에서 2분의 h, y가 2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h일 때 속도가 제로다.
그 조건을 이용하면은 U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상수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2차 함수가 나올 거. Y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올 것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팅 플로우입니다. 이것은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기울어져 있을 때 위쪽에 액체를 흘려주면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가겠죠. 압력을 걸어주는 건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서만 기울어진 평판 위에 액체를 흘려주면은 곱게 흘러가겠죠. 그게 라미나 fully developed flow일 때,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유동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좌표계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좌표계를 그림과 같이 흘러가는 방향을 Z로 잡았고요. 거기에 수직 방향 X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Y 방향은 지금 이 슬라이드의 종이의 수직한 방향, 저 안쪽 방향으로 있는 거죠. fully developed laminar flow이고 이 두께 갭, 이 델타, 필름의 갭 두께 델타에 비해서 Y 방향의 이 기울어진 플레인의 길이가 충분히 길다면 이것도 역시 Y 방향의 디펜던스가 없는 fully developed flow로 볼 수가 있고요. 유체는 결국 이 경우에는 Z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UX, UI가 제로일 것이고 그다음에 걔는 X만의 함수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우리가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요 카이나메틱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얻어내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UZ가 X만의 함수라고 하는 요 조건으로부터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일단 UX는 다 제로니까요. UX는 다 제로입니다. X 방향으로 압력 구배도 없고요. UX 관련된 건 다 제로입니다. 중력도 없고요. X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도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봐도 좋고요. 또는 중력의 X방향 성분이 있긴 있죠. X방향 성분. 그만큼 사실은 요 두 개 텀에 의해서 프레셔가 걸리긴 하겠죠. 프레셔가 로 GH만큼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 GX가 제로다 하는 거는 이게 아니지 않냐고 봐도 좋은데 사실은 그 필름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필름의 델타가 크지 않다면은 일반적으로 얇은 두께에서 중력에 의한 압력 구배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이 텀이 0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텀 다 날아가고요. 마찬가지로 UI도 다 제로니까 다 날아갑니다. 흐름이 Z 방향이니까 Z 방향의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 중요한데요. 일단 UZ는 시간의 함수는 아니니까 첫 번째 텀에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UX가 제로고 UI가 제로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텀 날아갑니다. UZ는 0이 아니지만 UZ를 Z로 미분하면은 UZ는 X만의 함수니까 이 텀이 또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프레셔를 걸어준 건 아니니까요. Z 방향으로 프레셔 디퍼런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UZ를 X로 미분한 건 0이 아니죠. 얘는 살지요. 그 다음에 UZ를 Y나 Z로 미분하면 제로죠. 그 다음에 역시 Z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사실은 얘가 드라이빙 포스죠. 얘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이 남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결국 뮤 라운드 제곱 UZ 라운드 X 제곱은 마이너스 로 GG. 우변은 상수고요. 좌변은 X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바로 적분 가능하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겠습니다. 튜브에서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튜브, 실린더를 속을 흐르는 유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운더리가 실린더 표면이 될 테니까요. 그 직교좌표계로 계산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ylindrical coordinate를 쓰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그래서 cylindrical coordinate를 쓸 것이고요. 좌표계는 흐름 방향을 z 방향, 그다음에 r 방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프레셔를 z 방향으로 걸어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장에서 파이프 플로우 또는 튜브 내에서의 플로우하고 사실은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를 지금 옆으로 흐르느냐 밑으로 흐르느냐 딱 그 차이만 놓고 보고 있습니다. cylindrical coordinate는 좌표계가 XYZ가 아니라 R 세타 Z가 되겠습니다. R 세타 Z로 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수업 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강의상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네요. 또는 공학수학에서 벡터 부분에서 이미 학습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 방향의 흐름 당연히 제로고요. 왜냐하면은 R 방향의 흐름이 있다면은 벽 쪽으로 흘러가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벽을 마주치게 되면 튕겨 나오고 뭔가 fully developed laminar flow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세타 방향의 변화는 없습니다. 유체는 튜브의 축 방향으로만 흘러가고요. 세타 방향으로 돌고 있지는 않죠. 만약에 돌고 있다면은 특별한 경우가 될 겁니다. turbulent flow가 있다든지 하면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fully developed laminar flow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결국 z 방향으로 유체는 흐르고 있고요. 걔는 마찬가지로 또 r만의 함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얘가 세타와 z 디펜던스가 없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uz가 세타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색한 거죠. 우리가 cylindrical coordinate인데 세타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어떤 지점을 생각했을 때 세타가 제로일 때나 2파이가 됐을 때나 같은 지점이니까 속도도 같을 것이고요. 세타 디펜던스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z 디펜던스가 만약에 있다면은 fully developed laminar flow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령 흘러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든지 점점 속도가 늦어지든지 하는 게 있다면은 fully developed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fully developed laminar flow라면은 속도장은 이런 카이네매틱스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cylindrical coordinate의 그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의 성분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R은 제로니까 T로 미분해도 제로죠. UR 제로고 UR 제로고 U 세타가 제로죠. 그러니까 이 텀도 제로입니다. UR 제로고요. 그다음에 R 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없죠. 프레셔를 R 방향으로 걸어줄 건 아니죠. UR 제로고 UR 제로고 U 세타 제로고 그다음에 UR 제로고 R 방향의 중력 가속도 없고요. 그다음에 세타 방향으로 보면은 역시 U 세타 제로고요. U 세타가 들어가는 항들은 다 제로가 되겠습니다. 라운드 P 라운드 세타도 당연히 제로죠. 프레셔가 세타 방향에 따라서 각에 따라서 달라질 이유가 없겠죠. 그다음에 U 세타 제로고 U 세타 제로. 그다음에 UR은 세타의 함수가 아니니까 얘도 제로가 되는 거죠. 또 U 세타 제로고 세타 방향 중력과 속도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Z 성분에 대한 식입니다. Z 성분에 대한 식인데요. 자, UZ는 T의 함수가 아니죠.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고 fully developed 돼 있는 상태니까 T로 미분해주면 아니죠. UZ는 R만의 함수니까 T로 미분하면 제로. UZ는 R의 함수지만 여기 UR이 제로죠. 왼쪽에 있는 UR이 제로니까 이 텀도 날아가고요. 여기 UZ가 세타의 함수도 아니고 U 세타도 제로고 마찬가지로 UZ가 Z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도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프레셔를 걸어줬으니까 흐름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Z는 R의 함수니까 살고요. UZ가 세타의 함수가 아니고 Z의 함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마지막 식에서 Z 방향식에서 요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타우 R 세타가
이게 들어간다고 치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식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좌변은 R만의 함수, 우변은 Z의 함수. 결국 상수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속도장이 납니다.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가 필요하겠죠. R equal 0일 때 속도는 유한해야 될 거고요. 무한대가 나오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 equal large R일 때 벽면에서 no slip boundary condition 속도가 0일 겁니다. 그 두 조건을 이용하면은 Z 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를 평균 속도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VZ를 R, dr, d세타로 적분해 주는 거예요. d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dr은 0에서 large r까지. 단면적, 평균 속도는 단면적, 유량 나누기 단면적입니다. 유량은 속도 곱하기 그 단면적을 적분해 준 거고요. 아래쪽은 전부 2파이, 0에서 2파이, 0에서 r까지. 우리 이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그 호의 길이가 r d세타니까요. r d세타하고 dr하고의 곱, 이게 그 튜브 아랫 방향으로 접하는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지금 VR이 우리가 R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을 해주면은 상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실은 평균 속도를 안다는 얘기는 유량을 안다는 얘기죠. 하겐보아즈의 식까지 계산이 됐고요. 만약에 프릭션 팩터라고 하는 마찰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첫 번째 등호는 정의식입니다. 그렇게 정의한다면은 여기에 요 L분의 델타 P 대신에 요 식을 이용하면은 L분의 델타 P 대신에 요 식을 이용하면은 요 결과가 나오고요. 걔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놀즈 넘버라는 게 뮤분의 로 UD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균 속도를 지금 평균 속도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D 대신에 R을 쓴다면은 D는 2분의 R이 되겠죠. 그런 관계를 이용하면은 F가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이 되고 우리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잘 성립합니다. F가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이 되는 것은 얼추 2100까지 그렇고요. 그래서 파이프 플로우에서 또는 이런 튜브 플로우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2100일 때까지가 라미나 플로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모든 파이프 플로우에서 실제로 실험 데이터가 완벽하게 이 직선상에 떨어집니다. F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 안에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수행한 모델링이 실제 데이터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이 F 이퀄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이 안 나왔다. 라미나 플로우인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또는 F분의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조건이 안 맞는다. 가령 fully developed 라미나 플로우가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실험이 잘못된 겁니다. 모델링은 아주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프릭션 팩터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플러스를 했을 때 2100까지 라미나 플로우, 그다음에 거기서 4000까지 트랜지션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얼추 이 시계에서 예측되는 터뷸런트 플로우 영역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파이프 플로우에서 모델링을 통해서 프릭션 팩터와 레이놀즈 관계를 아주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변형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이프 안쪽 벽이 스무스하지 않다면, 우리가 가정한 거는 스무스월이고요. 스무스하지 않다면 마찰이 사실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 파이프 러프니스에 따라서 이 부분 데이터가 러프할수록 표면이 러프할수록 터블런트 플로우일 때 일종의 마찰이 증가한다, 마찰 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놀즈 넘버가 작은 라미나 플로우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블런트 플로우 아주 강한 빠른 유동이 있을 때만 파이프 그 표면에 러프니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정의할 때 파이프의 안쪽 표면이 스무스하다는 것을 뭔가 정의를 해놨어야 더 정확한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통관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덕트 같은, 그러니까 네모난 단면을 갖는 덕트 같은 경우도요, 실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 데이터가 잘 맞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 데이터를 조금 보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령 레이놀즈 넘버를 정의할 때 레이놀즈 넘버가 기본적으로 뮤분의 로 UD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D를 하이드로다이나믹 다이아미터로 정의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만 해주면 되고요. 걔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 사실 얘는 웨티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요. 웨티드 페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파이프 흘러가는 안쪽에 그 젖는 페리미터, 그러니까 원주 길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섹션의 에어는 뭐 당연히 흘러가면서 접하게 되는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면이 길이가 한쪽이 A이고 한쪽이 B인 렉탱귤러 채널이라면 반경이 R인 원형이 아니라 AB로 이루어진 렉탱귤러 덕트라면은 DH는 요 식에 의해서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AB에 따라서 DH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모델링해서 구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해볼까요? 지금 두 개의 실린더가 있고요. 안쪽 실린더 두 개의 실린더가 있고 안쪽 실린더와 바깥쪽 실린더 사이에 유체가 차 있습니다. 그 유체가 차 있고요. 그리고 안쪽 실린더를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안쪽 실린더를 오메가라는 각속도 오메가로 돌려주는 경우예요. 그다음에 바깥쪽 반경을 R이라 그러고요. 안쪽 반경을 카파 R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카파라고 하는 거는 내경분의 외경, 아니 반대로 외경분의 내경.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좌표계가 주어져 있고요. Z와 R 방향 주어져 있고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속도장을 구해봐라.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속도장을 구해봐라. 그 다음에 이때 작용하는 이걸 돌리기 위해서 작용하는 토크를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토크와 액체의 점도 관계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L은 R보다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L이 R보다 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카파 요 갭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갭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 그러면은 문제 없습니다. 아이소서멀이고요. 인컴프레시블 뉴토니안 플루이드고요.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의 fully developed flow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요 아래판 근처 또 위에 계면 근처 공기에 맞닿는 계면 근처에서는 사실은 fully developed하게 세타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르지는 않을 텐데요.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유체가 라미나 플로우라 그러면은 세타 방향으로 회전 방향으로만 유체가 흘러나가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가정을 하는데 뭐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면은 라운드 세타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세타 각도가 바뀔 때 유동 패턴이 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R 방향 속도 당연히 제로일 거고요. 세타 방향 속도 당연히 제로일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UZ도 제로여야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여전히 속도장은 U 세타가 R만의 함수인
이런 유동장이 되겠죠. 카이네매틱스는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 다시 한번 쓸까요? U 세타가 R만의 함수다. 그러면 UR은 뭐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제로고요. 그 다음에 UR도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세타, U 세타 다 제로가 될 거고, U 세타는 R의 함수니까 이 텀이 여기선 살겠네요. U, Z 당연히 제로고요. R 방향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을 것이냐? 회전을 하는 유체니까 원심력이 작용한다면은 R 방향으로 프레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UR은 R의 함수가 아니죠. UR은 제로죠. UR 제로고요. U 세타는 세타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 텀도 죽고요. 그다음에 Z 함수가 아니고 R 방향 중력과 속도 없다. 그러면 남는 텀은 이거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U 세타에 의해서 좌변의 U 세타에 의해서 그만큼의 우변 R 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발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 방향의 U 세타를 우리가 나중에 구할 테니까 알게 되면은 R 방향의 프레셔 디펜던스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R 방향으로 프레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통해서. 자, 세타 방향의 U 세타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라운드 t로 미분하면 제로고요. 그다음에 U 세타는 R의 함수지만 얘는 살지만 UR이 제로니까 날라가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날라갔었고, 그다음에 라운드 세타 제로고요. UR 제로고, U 세타가 Z 함수가 아니죠. UZ도 제로고요. 다 날라가죠. 라운드 세타 제로고, 그다음에 U 세타는 R의 함수니까 이 텀은 살아남습니다. 라운드 세타 제로고요. 라운드 세타 제로고, U 세타는 Z 함수가 아니고 세타 방향에 중력과 속도 없습니다. Z 방향 성분도요. UZ가 제로고 다 제로입니다. UZ가 제로고요. Z 방향에 중력에 의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L이 길다면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큰 값은 아니겠죠. 여기서 프레셔의 Z 디펜던스가 이 식 세 번째 식에서 나오고 프레셔의 R 디펜던스가 첫 번째 식에서 나오니까 사실은 프레셔를 R과 Z의 디펜던스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타 방향의 식에서 남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두 번 적분해 주면 되겠네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안쪽 월에서 카파 R일 때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카파 R일 때 안쪽에서 V 세타는 유체의 속도는 고체면에서 그 고체의 속도랑 같은 거죠. 회전하는 속도. 선속도,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면 선속도는 R 오메가입니다. 거기서의 R이 반경이 카파 R이니까요. 이게 조건이 되겠죠. 안쪽 벽에서 V세타는 이렇고 바깥쪽 벽에서 바깥쪽 벽은 정지 상태니까 속도가 제로일 것입니다.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이고 두 번 적분해 줘야 되고요.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한번 적분해 주면은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분해 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파이프 플로우 같은 경우는 요런 텀이 있으면은 B가 제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R 이퀄 제로에서 무한대가 될 수 있으니까 속도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R 이퀄 제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체가 차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라고 하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고요. 바운더리 컨디션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세타가 R의 함수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는 속도의 9배와 관련된 항인데 얘는
좌표계가 바뀌면 핸드북을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교과서의 테이블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일 때 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 결과를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값이 토크가 요 내경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텐서가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는데 방향성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유체가 흐르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방향은 그레디언트 방향입니다. 지금은 그 세타 방향으로 흐르고 R 방향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T 세타 R이 돼서 그 양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양을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크를 시어 스트레스를 구한 거고요. 토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탄젠셜 포스를 모멘트 오브 암 모멘트로 사실은 적분해 준 건데요. 가볍게 곱해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탄젠셜 포스는 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접촉면이 되겠습니다. 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여기 이게 시어 스트레스고요. 접촉면 실린더의 안쪽 실린더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접촉면이 되겠습니다. 2파의 R이 되고요. 거기다가 카파 반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렇죠. 2파의 R이 그 접촉면의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카파에 해당하는 그 암 회전 반경이 카파이라서요. 토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고요. 사실은 이 식을 이용해서 점도를 측정합니다. 저점도 유체의 점도를 실제로 측정하는데요. 기계가 장비상으로 우리가 토크를 측정하는 센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카파라든지 뭐 L, R 이런 것들은 장비가 픽스처가 결정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메가를 바꿔주면서 잠깐만요. 토크를 측정하면은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 기울기로부터 비스커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운 요 유동은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컨센트릭 실린더가 실제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3장에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이제 벽을 타고 유체가 흘러나가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필름의 thickness하고 유량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체역학 문제는요, 뭐 거울이 먹은 간에 기본적으로 속도장을 구하고요. 속도장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뭐 유량도 구하고 뭐 스트레스도 구하고 필요하면 토크도 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장이 시작점이에요. 속도장이 시작점. 속도장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지만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그다음에 아이소서멀 인컴프레시블 뉴토니안 플루이드 유체를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fully developed laminar flow라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미나 플로우고요. 그다음에 플로우는 지금 X 방향으로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ully developed 됐던 얘기는 필름 thickness가 그 X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fully developed 얘기는 필름 thickness가 X 방향 X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속도장 자체가 y만의 함수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x 방향의 이 필름 thickness가 사실은 약간 걱정이 되죠. 만약에 이 델타가 필름 thickness가 중력에 의해서 어쨌든 흘러가니까 혹시 x의 함수일까 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이겁니다. 사실은 라운드 UX,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UY,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UG, 라운드 G가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UI, UG가 제로니까 예, UX만 텀만 남고요. 사실은 속도는 라운드 UX, 라운드 X가 제로라는 얘기는 X 방향에 따라서 속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컨티뉴티 이퀘이션에서 이미 그거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UI, UG가 없다면은 X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른다면은 걔는 fully developed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리고 얘를 적분해 주는 게 유량이죠. 그 유량을 미분하는 거. 유량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Q는 상수니까 X를 미분하면 제로가 되죠. 상수를 미분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걔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겁니다. dq, dx를 할 거예요. 양변을 x로 미분할 건데 만약에 델타가 상수라면은 얘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델타가 적분 구간에 있는 델타가 미분 변수의 함수라면은 걔가 상수가 아니라면은 라이프니츠 포뮬라라는 걸 써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프니츠 포뮬라는 여기 AT부터 BT까지 적분을 하는데 걔를 전체를 T로 미분한 거예요. 만약에 A와 B가 상수라면은 그냥 요 텀만 있으면 되겠죠. F만 미분해 주면 되는데 지금 적분 구간 A, B가 T의 함수라면은 요 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공식의 라이프니츠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델타가 상수가 아니라 X의 함수라면은 X로 미분하는데 요 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0 이퀄하고 두 텀이 있습니다. 근데 라운드 U, 라운드 X는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텀은 제로여야 됩니다. 두 번째 텀. 그런데 X 방향으로 필름 두께 방향 끝 위치 여기의 속도 0이 아니죠. 0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델타 X D 델타 나누기 DX가 제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는 X의 함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가 X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필름 두께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UX는 Y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 가보면은 X 방향의 속도, X 컴포넌트식부터 볼까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T로 미분한 게 제로고 UX를 X로 미분한 거 제로고요. UI 제로고 UG 제로고요. X 방향으로 프레셔가 걸릴 수도 있겠죠. 길이가 길다면 중력에 의해서 걸릴 수 있습니다. UX는 X의 함수가 아니고요. 이 텀 살겠죠. UX는 Z 함수가 아니고 UI 다 제로죠. UI 다 제로입니다. Y 방향의 옆방향이니까 두께 방향이니까 중력과 속도 없고요. 그 얘기는 라운드 P, 라운드 Y도 당연히 제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얇은 필름 두께 방향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다음에 UG도 다 제로고요. Z 방향이라는 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방향의 수직 방향이 Z 방향이니까요. 그쪽으로 프레셔 걸어준 것도 없고 다 제로입니다. 결국 남는 텀은 요것만 남는 거죠. 네. 그리고 X방향의 프레셔 텀도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X방향의 프레셔가 있다면 이 방향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면은 요 필름 두께에서 잠깐만요. 지금 X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자, 요 문제에서 요 점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 점하고
요점과 요점에서 A점과 B점에서 프레셔는 대기압입니다. 프레셔 제로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라운드 P, 라운드 X가 제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둘 다 대기압이니까. 그죠?